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바뀐 STAM, Short Term Actuarial Mathematics 이 강의, 동영상 강의를 맡게 된 유종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바뀌고 나서 이게 처음 이제 그 시도되는 시험인데 뭐 전체가 다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뭐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이전 시험에서 exam C 부분인가요? 이제 그 부분에서 커버하는 부분 대부분 이제 커버하면서 이제 눈여겨볼 사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Casualty Actuarial Society라고 CAS라고 있습니다. CAS라고 하기도 하고 그 시험이 이제 그 라이프하고 이제 그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그 트랙이 나뉠 때 거기에 이제 거기도 바뀌어가지고 바로 이제 파트 5 exam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레인메이킹하고 리저빙이에요. 손해보험 쪽에. 근데 그거에 관한 약간 좀 간단하게 요 그 텍스트북이라기보단 그 여러분이 구매하신 그 교재를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하지만 이제 어쨌거나 그 내용은 이 지금 강의에서 주교재로 쓰는 거에는 없고 따로 이제 써야 됩니다. 그거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 거고 저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생명보험 쪽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그 캐나다 워터루 대학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초부터 다시 이제 쭉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 받고 이제 박사과정 하던 중에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어드바이서인 해리 펜저 교수가 뭐 논문도 너는 손해보험 쪽 썼는데 이제 뭐 생명보험하고 이제 손해보험 둘 다 이제 잡 오퍼를 받았어요. 박사과정 하던 중에 손해보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오케이, why not? 그래가지고 이제 손해보험 쪽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나름 이제 생명보험을 먼저 해본 상태에서 그쪽을 보니까 근데 요 시험 교재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제가 좀 영어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손해보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어나 그러니까 실무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을 먼저 영어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여기 영어 교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동차나 일반 쪽에 만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 동영상 강의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한국적인 용어도 제가 한국 와서든지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용어로 웬만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번역을 해드리고 차이가 뭔지 이제 차이점이 좀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교재에 뭔가 그 잠깐만요. 교재에 뭐 이렇게 예제가 나오는 것도 이제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 쪽 하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최대한 잘 이제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가 와서도 이제 그 손해보험 쪽 자동차 보험, 일반 보험 모델링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고 이제 요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액츄리얼 그 스터디 매뉴얼 그 텍스트 그 교재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좀 그 정의를 한 겁니다. 크게 이제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자가 기본적으로 그 각 어떻게 보면은 챕터하고 섹션들을 나눠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probability basics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그 통계적인 그런 기초들을 보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로 그 손해보험 쪽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그런 보험이나 리저빙 뒤에 가면 이제 레인메이킹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제 저 부분이 되게 이제 좀 그 새로 들어온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생명보험을 택하시거나 손해보험을 택하시거나 이제 둘 중에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보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는 그 교재의 그 자체의 양보다는 좀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이런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나 일반 보험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조금 더 교재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재를 이용해서 좀 그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기본 어떤 지식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텀 중에서 또 이제 앞에 기본적인 어떤 그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리저빙하고 그다음에 레인메이킹, 이거를 보통 우리가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 쪽에서는 하여튼 레인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아는 이제 생명보험이나 이쪽만 하신 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레인메이킹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용어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severity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심도인데 하나의 클레임의 어떤 평균적인 그 손해액, 지급 손해액, 최종적인 지급 손해액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 severity modification.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입 한도, 지급 한도, 가입금액 한도 그런 얘기고, 요거는 뭐 디덕터블 그래가지고 자기 부담액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loss elimination ratio 같은 경우도 뭐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제가 기본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시험에서 이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이제 교재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뭐 생명보험도 그렇지만은 이제 손해보험 쪽은 이제 재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보험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메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그 솔벤시 2라든지 아니면 IFRS 17에서 이런 어떤 그 리스크 메저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이 업무를 하는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와 있고, 프리퀀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말로는 이제 빈도라고 하는데 원 유닛 익스포저, 이거 단위당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그 다른 쪽에서 얘기할 때는 뭐 자동차 100대당 주어진 일정 기간 동안에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가, 이런 의미로 이제 frequency, 빈도라고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학에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theory 아니면 이제 그 이따 제가 교재를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요 ASM 교재에서도 그 책, 그 이제 Loss Models from Data to Decision 이란 책인데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제 강의 들으면서 기본적인 것들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잘 아시는 parametric, 그러니까 모수에 근거한 그런 모델들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그 Hypothesis Testing, 가설 검정하고 이제 Credibility. 요거는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 이제 많이 씁니다. 보통 뭐 그 제가 여기 한국 와서 실무 일할 때 키디 공식 그러더라고요. 개발원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쓴다 그래서 이제 실무하는 분들이 그 키디 공식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credibility라고 하는 기본적인 손해보험 mathematics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이제 그 뒤에 있게 됩니다. 뷰만이라는 분은 이제 벨기에 분인데, 그 뷰만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뷰만 스트럼 모델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실무에서 쓰여지진 않고 있는데, 이제 저분들이 아마 조만간 뭐 실무에 이제 들어오거나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식을 얻어가지고 뭐 실무에서 조금씩 매니저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적용하시면. 이제 저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그 교재를 만든
그 ASM, Actuarial Study Manual 만든 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토픽별로 나눠놨어요. 이제 거의 시험에 보면은 이제 어떤 비중으로 그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레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그 교재에 각 해당되는 장입니다. 전체가 한 55절 장이라기보다는 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요게 한 전체 문제 수가 35문제인데 35인데 그거를 비중으로 이렇게 비율로 나눠 보면은 한 문제가 한 뭐 3%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문제에서 뭐 한 두세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 여기 그 크라더블러티 쪽하고 손해보험 쪽이 20에서 25%, 15에서 20%. 만약에 맥스로 25%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분포지만 그렇게 한 반이 요거하고 요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따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을 계기로 해서 좀 하시고, 요 부분들도 이제 생명보험 수학만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이 가실 텐데, 제가 요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그 카스 쪽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교재를 좀 번역 해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게 Actuarial Mathematics 손해보험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죠. 20에서 30 그러면은 이 부분도 뭐 상당 부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와 요쪽 이렇게 한 세 개를 합하면 거의 뭐 많을 때는 이게 얼마입니까? 80%고 작을 때도 반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 이제 ASM 그 저자도 얘기하지만 내가 봐서 시험은 신청이라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이러면은 요 비중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 나름대로 스터디 플랜을 짜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제시하고 있는 게 12주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석 달이라고 보여지는데, 요 시험이 이제 봄에 있을 겁니다. 한 5월, 뭐 4월 말 5월 요때 이제 시험이 있게 되는데, 제가 한번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 그 프리리미너리 exam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갈리기 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시험을 이제 캐나다에서 다 이제 패스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이제 공부하던 생각으로 보면은 12주 정도면은 무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년에 내가 이제 봄에 있고 한 번 가을에 있고 6개월 단위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밀려둔 업무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랜도 짜야 되고, 또 이제 저는 뭐 그쪽 유학 가고 일할 때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저희 이제 생활에 있기 때문에 12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한 석 달 정도나 말이죠. 저 정도로 플랜 짜는 거는 무난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나누냐 하면 시간 단위까지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이 정도 되면은 물론 뭐 뛰어난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패스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차피 뭐 객관식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뭐 이제 첫 어떻게 보면 들으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 이제 예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9 to 5예요. 이제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할 때 9 to 5인데 5시에 이제 칼같이 딱 끝내고 나면은 이제 다운타운 일할 때인데, 토론토 다운타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조그만 그 컬리지가 있었어요. 저녁 빨리 먹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6시부터 한다라고 하면 그 낮에 뭐 정말 계리 쪽이 또 머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거고, 그걸 하루 종일 일하고 3시간 이상 넘어서 공부하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6시부터 쉬지 않고 쫙 해도 3시간이고 집에 가면 10시 그때 이제 다운타운에서 제가 기차 타고 가서 차 몰고 또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걸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는 평일날
이제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근무를 해봤으니까 뭐 삼성화재라든지 큰 회사도 근무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년 넘는 전하고 지금하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거를 사실은 주 단위가 아니고 일 단위와 시간 단위로 사실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단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특별히 휴가나 뭐 공휴일이 없으면 하루 내가 뭐 3시간 할 수 있다. 의욕을 불태우시는 분은 4시간, 짧게 하시는 분은 2시간.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내지는 공휴일 이런 때는 다 포기하고 가정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하루 종일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10시간, 12시간 생각을 해서 아침 9시부터 내가 공부해서 밤 9시까지 12시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그 캐나다 이제 액추어리얼 컨설팅 펌에 일했는데 그 이제 파트너가 있어요. 설립자인데 그분이 저랑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분은 어차피 이제 학부 때부터 그거를 액추어리얼 사이언스를 이제 전공을 하고 오신 분인데 나는 그냥 스터디데이 예를 들어서 거기는 한 그 하이어 이그잼 이 정도로 어려운 거 같은 경우 한 13일에서 15일 주거든요. 스터디데이만. 그러면 자기 스터디데이 하고 자기 개인 휴가 좀 묶어서 한 15일 쉬면 한 달이죠. 예? 거기는 뭐 한 달 동안 그냥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평상시에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달을 예? 하루에 그냥 막 한 14시간, 15시간, 막 16시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그냥 뭐라 그래요? I'm an animal 그러더라고요. 그냥 졸리면 자고 또 금방 잤다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매 공부만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자기 펠로우 땄다고 어느 정도 자랑을 하는데 또 어떤 한 친구는 젊은 친구였는데 그 스터디 데이 한 15일 준 거를 30분 단위로 끊어서 써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9시면은 나 9시 반에 출근한다 이래놓고 이제 새벽부터 쫙 준비하고 또 30분 일찍 가고 자기는 그게 딱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식의 경험들이 쭉 있음 모르는데 한국은 약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느 정도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12주인데 그거를 일 단위와 시간 단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 5일 동안 하루에 3시간 한다 그러면은 한 주에 15시간이죠. 그리고 토, 일 이때 10시간씩 하면 20시간. 그럼 35시간이에요. 한 달에. 그죠? 그리고 석 달로 계산하면 한 115시간, 뭐 120시간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그 스터디 스케줄을 짜셔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니멈 리퀘어먼트 스터디 아워가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에 된다고 개런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이 시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제 프로페셔널로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널리지를 얻어요. 이 시험은 떨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액츄얼이라는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패스한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되고, 그거 되고 나면은 연봉 올라가죠. 또 뭐 회사에서 잘 대우 안 해주면 다른 데 옮겨갈 때 좋죠 하니까 거기는 이제 문화가 그렇게 돼 있고, 요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주로 이렇게 뭐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요거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지만은 그 여러분 나름대로 만약에 내년 봄에 내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엑셀 잘 쓰시잖아요, 그죠? 엑셀에 week, day, 그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 한 다음에 내가 얼만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나 뭐 영국 쪽 이제 액처리들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 타임 매니지먼트를 참 잘한다. 물론 이제 학부 때부터 그런 거를 뭐 시키긴 하지만 특히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8hour 일하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 시험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저 miserable life라 그래요. 그걸 이제 actuarial studen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을 계속 보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나이가 많건 직급이 어떻건 actuarial student라 그래요. 그럼 거기 제가 이제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듣는 게 actuarial student들은 miserable life를 살아. 그래서 쟤네들은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봉 많이 받는 거 뭐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뭐 IFRS 17이나 아니면 솔벤시 2를 따른 한국의 이제 킥스 이런 업무를 할 때 지금에 비해서 그 기준서나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도 몇 배의 많은 계리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딱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이죠. 과연 이 회사가 그런 IFRS 17이나 솔벤시 2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겠지만은 AI가 알아서 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하는 전문가로서의 액추어리얼 인력을 얼마만큼 양적, 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시험을 회사에서 뭐 얘가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회사도 다른 방식으로 하겠지만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선택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캐나다에서 제가 할 때 뭐 스터디 데이를 주고 뭐 연봉이 올라가지만 한 번 떨어지고 똑같은 시험을 두 번 볼 때는 스터디 데이가 확 줄어요. 반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정말 내가 determined, dedicated.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고 정말 거기 자기가 짠 스터디 스케줄에 맞춰서 쭉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뭐 교재를 딱 보시면 3권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어떤 교재 보면은 양이 만만치 않죠. 그 로스 머더스라는 책은 제가 워터루에서 가가지고 강의 들을 때 한 3학기는 들어야 돼요. 3학기를. 3학기 들을 분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12주 이내에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요령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그런 팁은 내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만큼의 어떤 많은 양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한 번에 패스하겠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거 회사가 돈 대주는데 그냥 한번 봐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 강의 있죠. 시험 응시료도 상당히 비싸고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IFRS 17이나 킥스 솔벤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이 레벨의 어떤 실무적인 모델링 관련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무하면서 이렇게 뭐 한 2, 3년 된 친구들 교육을 하다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거를 배운 적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외국에서 어떤 그 학부에 있으면요. 4년, 5년 동안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적어도 3, 4학년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자론이나 이제 생명보험 쪽에 우리가 아는 뭐 보험수와 그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2학년 때부터 1학년 말서부터 이렇게 듣기 시작하고 이거는 굉장히 3, 4학년이어서 하이 레벨에서 좀 듣는 거고 게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손해보험 관련된 요 부분은 제가 유학 갔을 때는 학부나 대학원에서 거의 안 가르쳤어요. 뭐 유럽에서 누구 교수가 와서 특강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뭐 로스 리서브 중에서 IBNR 특강 이렇게 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워터루대에 있는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원래 그 사람은 실무 출신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가 토론토에서 일할 때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분이 이제 손해보험 쪽 책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 아마 이제 지금은 아마 학부에서 가르칠지 모르지만 되게 이제 어려운 내용을 사실 하는 거다라고 마음을 굳게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 요거 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게 Actuarial Study Manual인데 이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내용 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 말고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주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자가 요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Loss Models 그래서 From Data to Decision인데 제가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소프트 카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번째 에디션인데 제가 첫 번째 에디션 때 이제 그 해리 펜저, 골드 윌맛 이 두 교수가 이제 워터루대에 있었는데
여기 얘기하는 해리 펜저 저분이 제 어드바이스였고 이분이 그때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4th 에디션 4차까지 돼 있고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게리, 손해보험 게리의 실무적인 거에 따라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고 내가 일하는 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실무 환경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같이 이제 다 이렇게 컨버지 하는 거 아닙니까? 수렴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교재가 이제 그거하고는 약간 뭐 이제 목차가 다릅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어떤 챕터 7의 섹션 3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아까 보신 ASM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의 주 텍스트다. 다만 여기에 없는 거는 아까 보셨지만은 그러니까 손해보험 인슈런스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인메이킹 리저빙은 요 책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그거를 새로 넣을 이유는 없어요.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브라운 그 교수가 쓴 그러니까 P&C 손해보험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보통 우리 casualty 그러는데 property and casualty 그래요. 그래서 이제 P&C 쪽에 어떻게 보면 actuarial mathematics라고 하는 부분을 그분이 이제 교재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뭐 부교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CAS 손해보험 계리사회에서 그 기본적인 그 exam 5 그러니까 이제 요 프릴리미너리 exam이 끝나고 나면 손해보험 트랙으로 갈 때 5, 6, 7, 8, 9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5에 보면은 이제 렌메이킹하고 리저빙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 교육용으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업무 경험을 통해서 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이름으로는 요거 이제 캐주얼티 사이트 가면은 여러분 다 돈 내지 않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베이직 레인메이킹. 근데 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estimating unpaid claims using basic techniques. 요 제목은 이제 제가 그 번역 해설한 책의 제목이고 요 한글은요. 요거는 이제 원래 캐주얼티에서 exam 5에 쓰이는 교재이자 실제로 실무를 할 때 이게 실무 매뉴얼 역할을 해요. 이제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요 책에서 제가 어느 정도 따와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부분 하려고 해요. 제가 뭐 이거를 한 학기 그 성균관대학에 그 보험계리 대학원이 있는데 그 2학년 학생 대상으로 이제 한 학기 강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요 내용도 조금은 들어갑니다만은 요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요 이거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리고 ASM에 있는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저자니까 워드 파일도 있고 PDF 파일도 있어요. 물론 제 PDF 파일을 그냥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떠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채워넣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가 이해하건대 이 손해보험 쪽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딱 들으면 요거만 딱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수하는 친구들이 실무할 때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달라요. 디멘전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책으로 출간돼서 나오지만 제가 거기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그 전에 시험들을 이미 이제 해 오신 분들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바로 시험 보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내가 그 데디케이트 돼 있다. 내가 미국 개린 시험으로 한번 가보자. 그게 뭐 이제 적어도 이거 시험 전에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 시험인 것 같아요. 프리리미너리에.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트랙을 선택을 해야 돼요. 라이프 쪽에 가서 뭐 라이프 인슈런스도 많이 갈려 있고 캐주얼티는 이제 하나긴 한데 하여튼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나는 사생활이 없다. 이거 공부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거의 술을 안 먹어서 우리 와이프가 좋아했는데 그냥 끝나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내가 뭐 약속 있어서 술을 먹고 그 다음날 공부 많지잖아요. 그럼 내가 짜놓은 저 부분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다. 대신 이 시험이 합격되면 물론 회사에서도 인정받겠지만 여기서 얻은 지식이 가까운 장래 물론 1년 지금 2022년으로 늦어졌습니다만은 IFRS 17 큰 패러다임 체인지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가 계리적인 업무를 리더로서 앞에 내용으로 리더로서 해나간다라고 하면 특히 이 시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IFRS 17에 관한 그 연구도 좀 하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여기 미래보험 교육원에서 뭐 시험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좀 그것도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패러다임이 달라요. 근데 이런 지금 시험의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면에서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통해서 근데 이제 손해보험 회사에 계신 분들이니까 손해보험 쪽에 내가 이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뭐지? 한번 이렇게 살짝 들여다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하는 데 있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한번 지식을 얻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가서 뭐 5 exam, 6 exam 이렇게 계속 그 보시는 분도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인트로덕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